지금 여러분들께서 참석하고 계신 대담은 2021 청소년 미디어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의 일환으로 청소년 미디어 전문가 대담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이 된 행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분들이 어떤 식으로 미디어를 경험하고 제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미디어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그 두 분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을 만날 때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미디어를 어떻게 교육을 받고 경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좀 가볍지만 심도 깊게 한번 풀어가 봤으면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김아미라고 하고요.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로 연구하는 사람이고 어린이 청소년 미디어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네 분 전문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홍콩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도나추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도나추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 미디어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그리고 미디어와 시민 행동에 대한 그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해오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8년에 홍콩에서 미디어 에듀케이션 서밋이라는 큰 행사가 있었을 때 기조발제해 주신 것을 듣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청소년들과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깊이 있는 고민을 오랫동안 해와 주신 분이고요. 배상률 박사님께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미디어 문화 연구실 실장님이십니다. 지금 저하고는 또 2016년에 미디어 교육 연구로 처음 만나 뵙게 됐었는데 미디어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아주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많이 해오셨고 작년에는 특히 청소년 미디어 문화 연구실이라는 그 연구실의 실장을 맡으시면서 그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 실태에 대해서 중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민주님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청소년 제작자입니다. 제가 받은 프로필에 의하면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 미디어과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이시고 웹드라마 더 시저, 엄덕순, 전설의 주목 이런 작품들 활동을 하셨고 단편 영화 윗집의 아이 웃는 아이라는 작품을 만드신 감독님이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토마스 차우는 아까 이제 자기 소개 잠깐 저희가 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사했을 때 이제 막 졸업을 한 대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홍콩 중문대 저널리즘 앤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하고 단편 영화 라스트 데이즈 그리고 폴링이라는 작품을 감독을 하고 뮤직비디오도 여러 편 만든 훌륭한 제작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고요. 서로 인사할까요? 저희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까 반갑습니다. 행사 시작하기 전에 한참 인사를 막 했더니 다시 또 인사하기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한데요. 함께 해주셔서 다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볼까 봐요. 첫 번째 주제 저희가 아까 잠깐 안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청소년의 미디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홍콩과 한국에서 청소년 미디어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좀 두 분께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배상률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김아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청소년 관련한 그 미디어 이용 실태 그리고 또 그에 관련한 또 정책 방안 연구를 작년부터 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제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초등학생을 했고 올해 저희가 이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보면 특히 작년 연구 결과를 이제 반영해서 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미디어 이용의 저연령화 그리고 또 개인화 현상이 이제 상당히 이제 심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2년 전에 그 유은혜 장관님하고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한 이제 전문가들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유은혜 장관이 통해서 청소년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의 특징이 뭔지 3분 내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라 그래가지고 3분 내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두 주제를 잡았던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미디어 이용의 저열 영화, 그리고 또 개인화 현상, 이게 상당히 2년 전보다도 더욱더 두드러지게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이용의 저열 영화라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폰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6, 7년 전에 여성가족부의 이제 용역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를 했을 때만 해도 초등학생들의 그 스마트폰 보유율이 한 70% 초반대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88% 정도가 이제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통계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미디어 이용을 뭐 어렸을 때부터 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 부정적으로도 또 긍정적으로도 뭐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잘 이용만 한다면야 뭐 더없이 좋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미디어 이용에 따른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저연령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지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또 뭐 청소년들의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소들이 많이 이제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이용을 이제 또 빨리 이용할 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를 뭐 유치원 때부터 이용했던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생 때 이용했던 아이들, 또 나중에 또 뭐 중학교 때부터 이용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돌려보면 저연령에 이용할수록 폭력의 허용성, 폭력에 대한 허용성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이용의 그 저연령화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와 정부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또 개인화 현상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스마트폰이 이제 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히 또 우리 초등학교 저연령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의 그 대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시청했던 것을 이제는 이제 유튜브로 해서 이제 대신 본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게이키퍼들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고요. 또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게이키퍼에 의해서 선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될 수 있게끔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손안의 컴퓨터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이제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역시 이제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정보에 대한 뭐 이런 왜곡된 그런 정보들이 뭐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소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그 왜곡으로 인한 그 편견, 그리고 특정 뭐 집단이나 이슈에 대한 그 사고방식이 좀 왜곡되게 이렇게 좀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이제 특정 콘텐츠에 이제 노출이 한번 되면 그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유사한 이제 콘텐츠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의 편식, 콘텐츠에 대한 편식, 이런 것들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특히 이제 이 아이들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한 서너 달 함께 이제 또 FGI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랬을 때 바라보면 이 아이들 중에 이제 미디어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들의 그런 고민이라든지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그런 문제 해결, 그리고 또 사회자본 형성과 강화에도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뭐 소위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소년들의 그런 아르바이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되는데, 자신들의 그런 문제들을 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사회에 이제 이슈를 던지고 또 기금 모금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문제시했던 것들을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역량만 키워준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더 슬기로운 미디어 프로슈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연구가 그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였죠? 작년에 했던 연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를 일컬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스터 차우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24살까지가 이제 저희는 이제 청소년으로 보는데, 작년의 연구는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9세부터 해서 11세까지를 이제 주로 연구를 했던 거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상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조금만 요약하고 넘어가 볼까 봐요. 도나츠 교수님으로 가기 전에. 지금 배상렬 박사님께서 9세에서 11세의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 그 현황을 연구해 주신 결과 중에서 한 4가지 정도 그 특징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저연령화와 개인화 말씀해 주셨잖아요. 스마트폰을 어린 시절부터 가지게 되면서 그때 좀 마주치게 되는 인지의 문제라든지 그 폭력에 대한 감수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개인화된 그 미디어,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것으로 인해서 게이트키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콘텐츠를 접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자기가 보게 되는 거,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이제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것만 보게 되는 그런 좀 위험 상황들이 있다라는 부분 지적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디어를 이용을 한다든지 자신들이 접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을 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 자본들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지원과 교육이 필요함에 대해서까지 좀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콩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어떻게 미디어를 접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Professor Chu, would you tell us more about Hong Kong young people and children, how they use media and how they access to it? According to the summary of Amy, I think we share a lot of similarities between Korean and Hong Kong youth in media use. And it is, of course, much personalized and also very diversified because of the many choices. And over the past 10 years, I have observed two seemingly conflict trends. And so I would like to share more with you today. The first one is, as many of us will realize, young people are very familiar with all kinds of media, and they seem to possess really good knowledge and also skill sets. So it's almost like automatic. I don't want to say automatic, but when we say digital natives, we have a feeling that when you give a child a mobile device, he or she can almost navigate without any instruction automatically. And I think it is some general impression that young people are very much immersed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And so that we have a feeling that they can tackle a lot of things. And in fact, in my own research, I found that young people do spend a lot of time. And today, if you recall many years ago when we do media research, we will ask them how much time they spend on different medium. For example, how much time, how many hours do you spend on watching television every day? But these kinds of questions are no longer relevant and valid because obviously when young people or even adults, when we are awake, we are always on. So we are always with, some kinds of media content. And because of the convergence, so everything is lumped together. And so I think in this environment, we tend to think that young people, as well as older people, we are forever swimming in the sea of media, and that we are all very much media literate. So this is the first trend. But the second trend is in my own research, especially in focus group studies with young people who
have taken part in some of media literacy activities I organized, I realized that there is also a very observable and remarkable trend that young people, it seems that they are not really so willing to take part or to participate in media activities. So like, for example, we always think that young people like to share a lot on social media, but it is no longer the case, especially in Facebook. And they are very reluctant to share links or to comment on other people's posts because they feel that it might antagonize people, or it might make people unhappy if they say something wrong. And so they feel that it is safer to share things like astrology or humorous things. Other than that, they are not very into the civic participation culture, which we used to think that with the arrival of new media, young people will have more motivation and also resources to take part in civic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so these two conflicting trends, one, we feel we now have a lot of resources for people to participate in media. But on the other hand, the motivations for young people to really take part in media activities is not as strong as we think. And to me, it is also a very interesting indicator of media literacy, because young people, they come to know about the properties or the risk or potential of using different media. So they will just use media to serve their own purposes. And if they feel that it is risky to take part, say, for example, to share their views in social media, they will refrain from doing so. So in this aspect, I do think that young people are much media literate, although it's not in the way we hope to see. And so these are the two conflicting trends, and which I think we can further discuss later in another session. And my last point to make is that today, because of the convergence of media and also the blurred boundaries between new media and old media, so-called. To young people, they don't have such distinctions between old media or new media anymore because they just use them. And I have done some research earlier about how they gain news and sources of information. And we can see that they rely a lot on social media apps like IG. Normally, to me, older people, I think it is quite difficult to gain news from IG because it seems to be very visual dominated. But to young people, they now get their major sources of information from Instagram or from WhatsApp or from other social media, and they rely on their peers or relatives or family to get the information. So in a way, when we talk about news literacy, it is also changing, because now they do not really read a whole news story, but then they tend to read a preview, or they used to just read the captions or some brief summary of news. So in a way that this is how our young people are informed. They do not really get into newspapers. No, I don't think that we should all go to read print newspapers, but then I think it is quite different to really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form of news stories than through a WhatsApp chat. But this is what is happening. And another trend is regarding entertainment. And I think like Korean youth, I think in Hong Kong, young people are exposed to a lot of different cultural influence. So especially like Korean dramas, I watch a lot too myself. And then of course, like Japan and other Asian and also different in the States, all these influences. So it becomes much individualized nowadays. And in the past, we can talk about the same TV programs in school the other day, after it is broadcast. But people now are spending a lot of time on different outlet and content. So I think these are also quite obvious, and which I want to share with you tod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Donna. It's very interesting, the trend you mentioned. The way young people use media is very natural, but they tend to shun from using media for civic reasons, civic
purpose. And we can say that they are media literate in a specific way that we didn't really expect it. So maybe this would be a good discussion topic for our next session, I think. 도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배상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한국의 모습하고 홍콩의 모습이 비슷한 점이 많다. 그 저열량화된 모습이라든지 개인화된 미디어의 모습들이 매우 비슷한데 이제 교수님께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조금 느꼈던 두 가지 메인 그 주된 그 경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당히 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들이고 미디어를 아주 능숙하게 쓰고 있지만 그것과 반해서 그 미디어를 쓰는 방식이 조금 제한돼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데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쓰고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머뭇거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게 되면서 나타나는 경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면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많이 내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이 변화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연구 결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어요. 정민주님 들리시죠? 네, 들려요. 네, 정민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 이제 교수님들, 박사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 좀 들었잖아요. 네. 어떠세요? 정민주님은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 개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커왔고요. 교수님들 말씀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이제 저도 그렇게 나이가 이제 청소년 중에서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이제 좀 더 많은 나이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확실히 제 나이 대 친구들보다는 이제 미디어를 접하는 나이가 굉장히 빠른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민주님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스마트폰을 가진 이후로 뭘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으로? 저 처음에는 이제 그냥 카톡만 하다가 네. 한 6학년 때부터는 페이스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페이스북 열심히 하세요? 지금은 인스타 많이 합니다. 인스타 많이 해요? 왜 옮겨가게 되나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로 옮겨가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 페이스북은 약간 청소년들한테 좀 유해한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굳이 원하지도 않고 보면 불쾌한 게시물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인스타는 제가 볼 수 있는 게시물만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인스타로 옮겨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네. 그러면 네 한번 토마스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토마스, Hi. when did you first get your mobile phone? Possibly in my year 8, like the second year in high school. Oh, And yeah, how yeah. old were you then? Around 13, 13 to 14. Yeah, I first get my smartphone at that age. All right. What did you mainly do with your smartphone? Just like Kim, and I use Instagram and Facebook, but usually use Facebook before, but now switch to using Instagram. And then sometimes I will use to watch K-dramas or even webtoon, a manga website, and then to know different news or even like a lot of different culture stuff, something like that. All right. That's very interesting because Minju also said that she used to use Facebook, then she moved on to Instagram. What was your reason, Thomas, for moving to Instagram? I think it's mainly the algorithm behind Facebook is pushing too much ads or news to me because I use this SNS platform mainly for entertainment or leisure purpose. And then, but it's actually Instagram still using as a leisure purpose in giving off photos to others. But for Facebook, it's more like an information hub or something very informative to us. So it's a bit stressful to the common audience, I think. Thank you very much.
There's lots of commonality between Minju and Thomas's media use and how they approach Facebook and the media environment. It is very, very interesting. 정민주님하고 토마스님이 공통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로 페이스북에서 접하게 되는 컨텐츠들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이유들이라든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원치 않은 컨텐츠에 접하게 된 이야기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미디어를 쓰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세대들이 특정한 플랫폼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모두가 좀 이동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정민주님하고 토마스님은 그 미디어 제작자로서도 우리와 함께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 생태계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민주님하고 토마스님의 그 제작 경험에 대해서 언제부터 미디어 제작을 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작품을 했고 작품을 만들면서 이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정민주님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아까 저 소개하실 때 제가 감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감독으로 제작은 하진 않고요. 이제 제가 미디어 제작을 처음 시작을 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희 센터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 웹드라마 제작 캠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거기서 처음에 배우로 참여를 하면서 촬영 현장을 처음 경험을 했고 이제 그때 현장에서 느낀 감정이 너무 좋아서 그 뒤로 미디어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중학교 때는 뭐 그냥 웹드라마랑 졸업 영상 정도로 끝을 냈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윗집의 아이라는 단편 영화, 웃는 아이라는 단편 영화 2편이랑 이제 엄덕순, 전설의 주먹, 더 시저라는 웹드라마를 했는데요. 이제 더 시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배우로 참여를 제작을 했었고 엄덕순 전설의 주먹 같은 경우는 제가 제작 부서랑 음향 부분에서 참여를 했고요. 윗집의 아이에서는 이제 제작 부서 겸 미술 감독으로 참여를 했고, 웃는 아이에서는 이제 제작 부서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제 제가 주로 제작 부서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뭐 느낀 점이라기에는 이제 거의 다 청소년들의 플러스 저희를 도와주시는 강사쌤을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활동을 했는데요. 참 이제 제작을 하면서 솔직히 제 나이 때 웹드라마나 단편 영화를 보기만 하지 제작을 하는 경험은 솔직히 어렵잖아요. 이제 저는 거의 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여러 영상을 제작을 해 보면서 확실히 그냥 평소와 같이 유튜브를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볼 때도 보는 시선이라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 재밌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여기서 연출을 하시는 분께서 이런 연출을 원하셨나? 아니면 카메라 감독님께서 이런 구도를 원하셨나? 라면서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고, 약간 인간관계도 확실히 좀 더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영화를 하면. 솔직히 미디어가 저 혼자 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양한 스태프분들과 다양한 배우님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소통을 하고 서로 의견을 맞춰가면서 약간 제가 하는 이제 남에게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에 대해서 이제 더 생각을 하고 좀 더 성장하는 계기도 됐고요. 그냥 좀 미디어 제작을 하면서 제가 훨씬 더 전보단 좋은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 제작하는 청소년분들 만나고 이야기할 때, 약간 제작자로서의 전문가적인 정체성 같은 것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민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하나를 같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게 협력도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맞춰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너무 인상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마스한테도 좀 물어볼게요. Thomas, could you share your experience as media producers or director? When have you started being a director, and then what do you think of it? Yeah, I think most students in Hong Kong, they started doing the director mainly in high school drama competitions or even like the high school media camps. It's actually very common in Hong Kong for people or students like me to get a first glance.
My first, for really young, the first video is mainly on my high school musical, and then it's actually really a documentary, like to document the whole series. But after that, I go to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because in the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chool, they offer a lot of digital video production related classes. And then like different like Last Day or even like different other drama, mini drama, I would say or microfilm productions. I take up the role as a director because from my personality, I quite like to get a whole of team of people to do production together and be of creative work. So along by that, because some of my friends have actually invited me to go with the production teams, going to participating in different competitions like IFVA or even other student microfilm competitions. So I try to make some around 10-minute to 20-minute short films to go to there. To like participating in this youth competition because it's very common for youth producers to participating or going into industry through this method. Apart from that, actually through the referral by different colleagues or even professors or even relatives, I've also engaged in the music video productions of the Hong Kong Chinese Orchestra inside the production team and under the director team to help the director to manage all the stops from the outdoor shooting to like a studio scale or a industry scale shooting is actually a kind of experience for me, or even experiencing some music videos of some Hong Kong top stars like Xiao Sa or other Panther Chan. But it's actually I'm not really hitting to the new boys group, the male group of Mira. I hope I can do so, but maybe Korean have some news on that. But that's really common for me to do this kind of production. And then on top of that, I actually initiate a YouTube channel with my friends, trying to produce different video contents because it's really common for us to participating or even like engaging in youth production. Like some YouTube channels like Pomato, channel, or even like Trial and Error. It's really very much increasing amount of people going to put their own videos up there, ranging from drama-like videos, like a short series of drama, like 5 to 10 minutes with episode of 5 to 10 as well. And then some of them will even produce some street interview with different people. Or you may see that many people are doing some investigative reporting on some social issues, like the environmental issues, like how like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or even education, because you know that the education system in Hong Kong is quite similar to Korea, I think, and then they actually share some commonalities in terms of the examination. So many people, when it's coming to DSE, the examination, more and more people are going to produce education-related investigative report films at that time. So most people like do this in documentary, as well as some like transform it into a idea for a microfilm, and then they will actually put these ideas onto the competition. And then it's actually like IFVA, Initiative for Incubation Program, or a competition for youth producers. They are actually having different category, categorizing all the films by social issue, education, and all sorts, just according to the ideas. So to me, I'm also producing trying to participating more, and I hope that I can go straight into industry level afterwards. That's great. You have such a diverse and rich experience. That's really impressive. And you mentioned a lot about competition, like high school students competition and lots of professional media production competition. Is it very common in Hong Kong to have this kind of competition system for producers wannabe to become known to the society? Yes, I think similar to the student film festivals in Korea. And actually, it's really because the government is actually initiative the first film initiative. It's actually a fund for like peopl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ies, like 10 years in below 10 years, to participate and get a funding from the government. But also the Art Development Council in Hong Kong is actually
promoting the competition in Fresh Wave. It's actually giving a funding for youth producers to make some good quality work, like 20 to 30 minutes of short film. So most students get engaged in here, but also traditional ways like bringing from the younger ones to the senior ones, the traditional track of career is still remains, but the competition is boosting more people to join in the industry. 지금 네 분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어보면 확실히 미디어 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 미디어 환경 안에서 자라나면서 이제 제작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해왔던 그 용어가 어쩌면 기성세대가 이야기하던 미디어 리터러시와 지금의 그 청년 세대들이 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결이나 내용이 좀 다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상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박사님께서는 지금 어린이들부터 청소년들의 이야기, 학교 밖 청소년들 이야기도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경험하는 미디어 환경 안에서 요구되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저희가 기성세대가 처음에 생각했던 미디어 리터러시와 많이 달라졌을까요?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대답에 앞서서 상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이 되게 느꼈어요. 특히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시민성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상당히 이제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우리 김학의 박사님 이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돌아가면 미디어 교육의 전통적인 입장은 그거였죠. 사실 매개된 삶, mediated, 그러니까 매개된 삶에 따라서 우리가 미디어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의제 설정 이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몇몇의 게이키퍼들이 특정 주제와 이슈에 대해서 다 대중에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알리고 그리고 또 정보에 대한 이미지를 또 우리 대중들에게 또 심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또 가정주부와 또 나이 들은 성인들이 드라마를 본다던가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수의 그런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들의 그런 편향된 시각들이 그대로 이제 더 드러나는 거죠. 동양의 그런 소위 얘기하는 남존 여비 사상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 아니면 폭력의 미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미디어의 소비를 통해서 이제 왜곡된 그런 또 편견과 스테레오타입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심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미디어 교육이 가지는 그런 주안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디지털 환경으로 이제 변하면서 보다 더 이제 적극적인 이제 미디어 교육이 이제 요구가 되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민주적 시민 역량이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그것이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라든가 아니면 함께 어떤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뤄나가는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 자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보일 수가 있고 또 함께 또 연대를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의 그런 역량을 더 키워주는 대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포커스가 더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즉 미디어의 환경이 소위 얘기하는 웹 2.0이라는 개방과 공유 이런 정신들이 점점 이제 더 강조가 되다 보니까 함께 우리들이 미디어를 제작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요구되는 그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지금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뭔가 연대하고 함께 문제 해결도 하고 함께 활동하는 그런 역량까지 민주시민의 역량을 포괄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도나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Donna, can I ask your take on the media literacy that young people need these days? Yeah, thank you. And after listening to the two young people and also with reference to my own research findings, I feel that as Amy, Professor Kim just said, the older version of media literacy and the younger version of media literacy probably does not align with each other somehow, because I would like to share my research many years ago, 20 years ago, when I was working on my PhD. Back then, I was very interested in how schools teach about media. And so I did my research in 2 secondary schools where they built their own campus radio and campus television. Because back then, educators believe that we have to educate young people to use media by teaching them media production. So at that time, when I was doing my ethnography, I observed how young people learned to use media and learned to pick up different media grammars. But then in recent years, as just Thomas shared, young people in Hong Kong are exposed to a lot of opportunities to take part in competitions, and also the production threshold has much lowered. So it is now much easier to produce your own work. And it is much easier and user-friendly to use any editing software and also post-production. So today, to young people, it is no longer that important to learn about media production in schools, and they still can do the media production beautifully and even better because of all the technologies help them to improve their products. So my question is, so what do we mean by media literacy nowadays? So if young people, they know how to produce good media works, very flashy videos, they put on their own YouTube channels, and they have a lot of their media productions, will we consider this an adequate form of media literacy? Or as educators, what are our roles or positions? What should we do to provide other forms or other elements in the media literacy education? So this is my reflection over the past few years. Ye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Yeah, campus radio, campus TV, that sounds really familiar to me as well. So I think the answers to your questions can be heard from Minju and Thomas, I guess. 정민주님하고 토마스 차우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두 분 박사님들께서 미디어 리터러시, 지금 세대가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일단 그게 되게 궁금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내가 잘 생활할 수 있는 전반적인 모든 능력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게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정민주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제가 정확히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아는 걸로는 그 미디어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약간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자세히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디어를 네. 잘 활용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이용할 때 필요한 정보 판단 능력이라든지, 함께 행동하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전반적인 능력을 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되게 이론적인 접근이고요.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생활에서 미디어를 아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생활에서 그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진짜 필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두 분은 특히 이제 프로덕션 쪽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
내가 정말 전문적인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이제 미디어를 많이 접하는 만큼 이제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 내가 보고 있는 미디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홍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이 많거든요. 이제 폭력을 유도를 하고 뭐 나쁜 짓을 유도를 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있다면 그걸 봤을 때 저게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끝을 내면 되지만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유해한 콘텐츠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행동을 해보고 싶다. 난 저걸 해야지 하고서 실제로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작을 할 때도, 제가 미디어를 볼 때도, 제가 제작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이 제작한 콘텐츠를 다양한 연령대가 봤을 때 내가 이걸로써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미디어를 볼 때는 이 콘텐츠가 나에게 피해를 줄지 아니면 나에게 오히려 이득을 줄지 하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와 이득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영상을 봤을 때 제가 만약에 한 영상을 보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쭈르륵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유해한 영상을 봤는데 그걸로서 이제 여러 개를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판단 능력이 흐려질 때가 있거든요. 아, 이 영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가 해도 되는 행동인가? 아니면 해도 괜찮은 행동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그냥 비슷한 영상을 봐도 아, 재밌다에서 끝나거나 여기서 한 행동이나 말들은 내가 써도 괜찮겠다. 이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나에게도 좋은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득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초반에 배성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약간 무감해지는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토마스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Thomas, have you heard about the term media literacy? Are you familiar with it? And Uh, what kind of media literacy do you think young people need these days? I mainly heard this term like 1 to 2 years before because I'm not really familiar with this term. More familiar is media education, like the method of receiving media related activities to learn. So this is just when I started to know during my course at my school. So possibly I think nowadays Hong Kong students or younger ones already really know how to use the media. Like they know how to use Facebook, they know how to use to access the information they need. But the more important is the judgment on which information is correct or which information provide a full picture of the event. So some contents maybe because different media like old media newspapers or even like the new medias, they may have their own stance on a certain issue or even they have their own stance on uh, or just a social issue. So actually, it's very important for all of us to judge whether the information provide the qualified, I would say, a more mutual understanding towards both sides on the information. The way of information, of education, and avoiding fake news is very important to us nowadays. I would say like that, which is more development in school are much more required. But more of it is because I think the using the technology to create new media is actually really booming nowadays because there are more people under the YouTube trend. They're more willing to use their smartphones or even like other gadgets to produce new videos. So the media aesthetics is more important nowadays when they're developing a qualified media content. 지금 두 청년께서 그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흥미롭게도 그 미디어에 대한 판단, 저지먼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
약간 위험하거나 안 좋은 컨텐츠에 무감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능력도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미디어 미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그 처음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와는 다른 조금 더 진화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그 청년들의 경험과 필요를 반영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이게 좀 또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두 분 전문가님들께 이러한 청년들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이 가져야 되는 지향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각 나라에서 어떤 노력들이 더 이루어져야 될까? 같은 것들도 한번 정책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배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항상 저부터 발언권을 주셔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다음부터는 아닙니다. 바꾸겠습니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네. 최근에 미디어 교육 활성화법이 그 의원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디어 교육이란 이름으로 우리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된 게 이제 7번째인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이게 또 국회 문턱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법안이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미디어 교육에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한번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디어 교육이 지금까지는 우리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또 우리 센터장님 같이 이렇게 좀 뜻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미디어 교육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 오셨는데 이것이 이제 각계전투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미디어 교육의 그 체계화, 제도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교사분도 학교 현장에 교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미디어 교육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핵심적인 역량을 좀 간과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돼요. 미디어 교육의 그 활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많이 이제 좀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그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컨텐츠,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역량을 키워주고 또 그런 뭐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또 적극적인 이제 참여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그 발현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역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간과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미디어 교육에 대한 그 재개념화가 좀 필요하겠다. 미디어 교육이 왜 필요하고 미디어 교육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하는 이런 것들조차 아직까지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지가 돼 있더라도 소위 얘기하는 그 도나츠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작은 이제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조금만 뭐 들여다보면은 이제 아주 멋들어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보여주기식 이런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이런 제작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미디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좀 통용이 돼 왔던 거죠. 이런 패턴들이.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제작과 미디어 제작 이런 부분에서 미디어에 대한 그 비판, 이런 분석, 역량 이것이 함께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효과적인 미디어 교육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제작뿐만 아니라 이 제작을 통해서 아까 우리 두 청소년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는데 제작 과정에서 그리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파급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된다 그러면 매우 바람직한 이제 미디어 교육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건 학교 내에서는 어쨌든 또 미디어 교육이 어느 정도로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또 교육청 통해서 각 학교로 이제 미디어 교육 교재도 보내주고 또 미디어 교육에 대한 연수도 시켜주고 어쨌든 또 재원도 또 마련해서 또 시설도 또 갖춰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들. 그래서 특히 대전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이 친구들이 또 소위 얘기하는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미디어 이용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그 현명한 프로슈머로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그 프로슈머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그 기관들, 그 대심이와 같은 이런 기관들에서 상당한 역할도 필요하고 또 제작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비판적 분석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키워주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도나추 교수님께 이제 홍콩 상황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Donna, what do you think? Where should media literacy education go? Where is media education in Hong Kong going? It's a very, maybe it's too long a story, but I want to go back to the question about how we define media literacy, because according to the two young people, it seems that it is not it's not a concept that they already understand very well. But in fact, it can be very simple. It refers to the abilities to use media and to understand media and to access media, you know. So it's just like some abilities to read and write. It can be very straightforward. But on the other hand, can we, back to my own question, can we say that young people who can produce beautiful words, are they media literate? To me, I think this is far from, because it's not equivalent to media literacy yet, because it is not based on a solid or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edia ecology as a whole. So back to my first sharing about my observation of young people not willing to participate. By participate, I don't mean a specific kind of media production at all, but in fact, just kind of active consumption, you know, to critically assess, to evaluate what they are reading or getting from the media. This is also a very important part of important element in media literacy. And I think if we don't have a comprehensive framework of teaching about media, I don't think it is very easy to imagine a young person to acquire these skills all of a sudden on their own. So my suggestion is that according to your question, to really do media literacy, media education, I think we need to consider three different approaches. The first one is a historical approach, because I really believe that if young people are aware of the developments of the media technologies they are using, they will know that it is not, you know, it doesn't just come out of nothing. It has been changing from orality to print to electronic to today digital. So with a good understanding of these historical developments, young people will appreciate more that why we are using media in this way and in these ways nowadays, but not in the other ways round. So this is an historical approach. And secondly, I would like to advocate for a mindful approach, because very often nowadays, when people go to media literacy, they think that their children or their young people are spending too much time with their gadgets or smartphones. So they want them to detox. So in a way, I think if we can cultivate a mindful awareness, mindful use of media, that we are not using media just mindlessly. You know, people just fit in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And so whenever we turn on our IG or our mobile phones, we just mindlessly get these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we should actually advocate for a more mindful use of media, so that people, young or old, know that what they are, you know, what kinds of sources they are referring to and what kinds of entertainments they are exposed themselves to. So this is a mindful approach. And finally, it is more targeted at
people who are more active in doing media production,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cultivate an ethical mindset, because for some people, they are very eloquent, or they are very, they love using media to express themselves, just like Thomas. They are very good at creating media words and also expressing themselves. And because of the because of the improvements in communication technologies, it is easier for people who have this kind of abilities or interests to excel in media production. So in this particular perspective, I believe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 more ethical mindset for these media producers, what they are communicating, what kinds of content they are communicating with other audience, why they are doing this, and what are the messages or the benefits of their words to others, for example. So I'm not saying that every media work should be educational or should be helping others, but then I think a more ethical and reflective mindset will help to narrow the participation gap between different users, because some people tend not to participate so actively. So for those people who master the skills and want to express more, they need to be more aware of their own influence and their own power as a media producer. So I think these three approaches are what I have in mind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Thank you. That's great. That's great. I think the 3 points you made is very important for us to elaborate and think more about. And the 2 points actually has many commonalities with what Minju mentioned before. So let me go to Minju. 정민주 학생,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도나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했을 때 아까 정민주 학생이 말해준 그 윤리의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작자로서 조금 윤리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제 정민주 님이 말해 줬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의견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작자로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든 콘텐츠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받을 영향력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도 유튜브랑 이제 드라마,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영상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듦으로써 이걸 보는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콘텐츠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뭐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볼 때는 살짝 불쾌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약간 저의 윤리적 의식이 약간 좀 혼동이 올 때는 불편하고 좀 웬만하면 영상을 끄는 편이거든요. 이제 확실히 미디어가 확대된 만큼 이제 미디어로 배우는 것,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것도 많고 생각하는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약간 솔직히 저희가 어렸을 때 책 보면 웬만하면 좋은 얘기만 써 있고 아니면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로 결론이 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상도 좋은 것만 알려주고 나쁜 거를 했을 때 이 행동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행동을 하게 된다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 또한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마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Yeah, on the ethical aspect as a media producer, I would say same as Minju, it's actually important to confirm that or actually assure that my content is not harmful to the audience or even not harmful to the social value in the society, because people actually bearing different values in producing different contents, including me. I will put my own insights and mindset in the content I produce. Like some of my media productions actually involve some, like we trigger from the social issues, but we need to transform to make sure that we are not going straight into something really argumentative, but we're actually picturing or documenting the whole reality to the audience. This is what I prefer, or what you should do in the
in nature. But more on the news side, I would regard that youth are need to more aware that whether when we see the produce contents, will it be harmful or create like hated talks inside the society? Because as people use for the younger ones, like the 14 to the 7, like the high school students, they're actually not really comprehensive in understanding a certain issue, that they have a higher rate of people going to performing like radical activities or even like doing something that actually harming the society norm. I would say no matter which stance it's holding, it's actually really influenced by the information that they received, like from the information that get from the Telegram or other informative channels. Like it's really important for them to clarify on each information whether it's correct and before they perform any kind of activities, and more understanding the society as well. 두 분 말씀하시는 거에서 저도 되게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나 미디어 교육 이야기할 때 뭐 정보 분별이라든지 잘 만드는 내 의사를 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그게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한 책임감도 지금 토마스가 이야기해줬고, 정민주님은 제작자로서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기분일까에 대한 그런 관심도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제가 생각하고 있던 미디어 리터러시가 되게 폭이 좁았구나라는 반성을 조금 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전문가들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정민주 학생과 토마스 차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저만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Narrow. I think no, I won't. I think it is a huge topic. You know, media literacy has been changing a lot because following the changes in media. So obviously the media literacy we need in the TV generation would be very different from what we need in the digital media generation, because in this generation, we are all producers and consumers, and the whole media, whole information as well as entertainment environment has been so drastically reformulated. And so I think it is more important to maintain this kind of dialogue between young people and us to clarify what we mean by the abilities to use media.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is very important to everyone as well, not just young people, but the general population, because our lives are so mediated nowadays. So every day, every morning when we wake up, we first grab our mobile phones to check what messages we get. And very often these messages are maybe not personal messages, but maybe about news or gossips or entertainment things. So we are very much, we cannot, in the past, when we first advocated for media literacy, we used to think that media is very central in our lives. But today, media is exactly part of our lives and determines a lot of things. So I think it is inevitable that the definitions for media literacy will be broader. And so it means that we have a lot more work to do. I'm not sure if this is good news. Yes. 예, 배 박사님, 배상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두 친구들이 한 이야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주신다면? 예, 우리 두 친구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게 두 친구들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 항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FGI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토론회 형식으로 각각의 그 관련 주제별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이들이 부모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연구자를 많이 뭐라 그럴까요?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깨우쳐준다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또 부지불식 간에 청소년들이라는
그 대상을 좀 어떻게 보면 그 가르침의 대상, 교육의 대상 이렇게만 이제 좀 봐왔던 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이제 불리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한 세대이다 보니까 우리의 그런 그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리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들, 이 친구들의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이주민, 우리 그 기성세대들이 교육을 한답시고 함부로 이렇게 접근해서 규정화하고 또 이런 것, 뭐 어떤 특정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상명하달 식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 이 두 청소년들이 참여해 주신 두 청소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발성이 상당히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참여해서 제작도 해보고 그리고 함께 또 제작 과정에서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그리고 또 자신이 만들어낸 이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좀 갖게 된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효과적인 미디어 교육이 되겠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디어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어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넘겨주거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도 오늘 같은 대화를 계속 나누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저도 좀 절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1시간 15분 정도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 한 15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청중들이 지금 계세요. 한 20분 정도 청중이 계신 걸로 보이는데 청중들께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을 토론자분들께 전달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중분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네, 한번 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네. 신서중학교 하윤영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네, 잠깐만요.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네요. 저는 질문이 안 올라와서 질문이 없으신가 그랬는데 지금 질문을 달라고 말씀드린 순간 막 질문이 쏟아져서 제가 질문을 한번 보고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하윤영 선생님께서 주신 내용 약간 큰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도나추 교수님께서 미디어 컨텐츠 자체도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제 한국 컨텐츠도 홍콩에서도 보고 홍콩 컨텐츠도 우리가 접하고 약간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동아시아에서 같이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까에 대한 국제 협력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나추 교수님과 배상률 박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질문도 제가 한번 받아서 드려볼게요. 고광현 선생님께서 이제 두 분 청년들께 드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홍콩의 청소년 모두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기대한 것이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이 청소년 영상 제작자들로부터 나온 목소리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청소년들의 컨텐츠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편이다라고 전제를 주시면서 청소년들이 제작하는 컨텐츠에 주류 컨텐츠와는 다른 청소년의 미래의식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정민주님과 토마스 차우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님들께 먼저 한번 답을 부탁드려 볼까요? Donna,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ossibility to collaborate between diverse countries in East Asia? I do think that collabor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makes it more interesting and fun. In fact, I have developed a very
to me, I found it very interesting media literacy program, which focus on the historical and the mindful aspect of media literacy. And I hope that I will have a chance to visit Korea physically, after the pandemic, and to share these programs with you. And it's quite, is really not so local, but more universal, because it examines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invite students to take part in thinking how these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changed our lives. So it should be very interesting school programs for high school students. Thank you. Okay. 배상렬 박사님 혹시 의견 주시겠습니까? 국제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 즉 거창한 뭐 국제 협력에 대해서 제가 논하기보다 제가 재작년에 연구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중국에 가서 그 한류 연구를 했었어요. 청소년들이 이제 한류를 어떻게 느끼는지.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우리 한국과 중국 간의 이런 사드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한국 문화가 이제 대중매체에서 중국의 대중매체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청소년의 20대는 그 소셜미디어, 위미디어라고 하죠. 이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그 아이돌이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계속 향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소비자로서만 향유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 그리고 또 생산자로서 소위 얘기하는 자막 같은 것들을 뭐 번역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뭐 아이돌에 대한 뭐 최근 정보들을 이렇게 아니면 또 드라마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소셜 미디어에다 올리기도 하고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그 자막을 하면 뭐 돈을 버니라 그랬을 때 내가 즐거워서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대중매체에서 어떤 특정 그런 그 콘텐츠들이 사라졌지만 그 청소년들은 아직 자기들이 지향하는 그런 콘텐츠들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서 보고 또 그 단순한 게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 생산자의 역할도 함께 하면서 그리고 또 한국 청소년들과도 또 교류를 통해서 한국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스테레오타입 이 좀 많이 가미된 중국에 대한 이미지 아니면 중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코미디라든가 아니면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또 토론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목격을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BTS에 대한 노래를 함께 뭐 향유를 하는 그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그 사회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함께 또 생산도 해 나가고 또 이러다 보면 서로 간의 그런 그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들도 서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공통된 그런 주제라든가 이런 또 가치관 이런 것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동북아의 그런 공동체 의식 이런 것도 함께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그 적극적인 뭐 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뭐 자발성과 함께 매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줌으로 해서 이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동아시아에 있어서 이런 뭐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뭐 함께 이제 또 성공 사례에 대해서도 이런 뭐 팬덤 현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례도 우리가 또 충분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 비슷한 콘텐츠를 향유하고 있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안에서 또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제작자로서의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해서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년 제작자들한테 왔던 질문 아까 다시 드려봤던 네, 그 청소년들이 만든 콘텐츠가 주류 미디어 콘텐츠와 달리 어떤 청소년만의 주제의식 혹은 미래의식이 뚜렷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좀 여쭤볼게요. Thomas, would you go first? Yes, I can take this question. Like,
mainly because before I've produced a short film based on youth hated speech, like people, the main character is actually being surrounded by hated speech, and it performs some fro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isorder. So there's actually some issues in him. So I've leveraged this issue and put it inside my story. The whole wish is to actually tell people on the use of speech along the website or the wordings they use need to be aware of this. So this is what I want to deliver to the society and my colleagues and friends. So I think I effectively put some social messages in my own work.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온라인 혐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정보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했다라는 경험을 나누어 주셨고, 정민주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와 여기 그 홍콩 청소년 제작자 분들은 주는 이제 청소년이 만드는 미디어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주고 싶고 좋은 영향을 담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는 미디어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만드는 제작물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약간 저희의 미래와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영상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당장 당장 유튜브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만든 영상들을 보면 오히려 무해한 저희에게 이로움을 주는 영상보다 이제 해로움을 주는 영상이 훨씬 많고 이렇게 저희 같이 이렇게 약간 이로움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작하는 청소년 제작자들은 생각보다 적고 또 그들만의 니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단편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들이나 아니면 정말 청소년 뉴스를 만드는 제작자들은 좋은 미래의식과 이제 시민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유튜브에서 올리는 제작자분들께서는 이제 그냥 오로지 남들은 생각 안 하고 나의 일상과 아니면은 돈을 벌기 위해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 이런 것만 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약간 숨어 있다고 생각한 그런 의식을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좋은 의식과 좋은 의미로 영상을 만드는 청소년 제작자들이 이제 좀 더 물밑 밖으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유튜브에 오히려 업로드를 많이 하고 영상제 이런 데보다는 이제 많은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퍼뜨리는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정민주님이나 토머스 차오님이 하고 있는 활동 같은 약간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만든 제작물들이 많이 수면 위로 등장해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개인의 윤리의식,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이 모두가 이렇게 윤리의식을 가진 개인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라든지 연구적인 고민 혹은 기관으로서의 고민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또 다른 큰 토론의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청중에서도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전부 다 전달하지 못한 것 아쉽지만 중요한 질문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고 마무리 발언을 조금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씩만 오늘의 그 대담에 대한 소회라든지 이 얘기는 꼭 하고 갔으면 했는데 못했다라든지 그런 부분 한 1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상률 박사님, 제가 이번에 배 박사님을 처음으로 또 불러보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 우리 한국 사회가 미디어 교육의 이제 중요성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뭐 학부, 석사, 박사를 다 이제 미디어 공부만 한 저로서는 그리고 또 청소년 정책연구원에 와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또 미디어 이용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펼치고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뭐 또 다시 또 미디어 교육 관련한 법률안도 또 만들어지고 또 우리 김하미 박사님 포함해서 여러 이제 또 뜻이 있는 이제 연구자들 그리고 또 우리 오 센터장님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제 여러 노력들
것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또 우리 정민주 학생처럼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또 미디어에 대한 제작 그리고 또 미디어에 대한 그 활동을 해 나가시는 이런 청소년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보다 더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 그리고 또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그 역량이 세계 최고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Donna, your final comment, please. Wow, very nervous, I've got a lot of things to say every time when we talk about media literacy, because I think this is an ever-changing field. And to me,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not to take for granted anything. Just like when I first started this sharing, I want to point out the conflicting trends of youth culture. On the one hand, we are beginning to think that young people are very avid media users. But on the other hand, we have to be aware of our own roles as educators, that we still have a lot of things to do, because no one will be able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s or the critical or ethical aspects without a guidance. So I think as educators, we still have a lot of things to contribute. And so this is my final comment here. Thank you. 정민주님 마지막 발언해 주세요. 솔직히 제가 많은 청소년 제작자들과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교수님들과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의 청소년 제작자랑 이렇게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이제 저도 앞으로도 계속 미디어 제작자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것과 포함을 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남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 제작자가 되고 싶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Thomas, your final comment, please. Yes, I really feel honored to be participating in this cross-cultural discussion on media literacy. And then thanks from all of you for giving me different insights on how to be a media literate youth in the society. In the future, I do think that I will be more willing to produce different contents based on different social issues or based on different observations inside the society, and build a much more fluent mindset for all my audience on certain issues and on my creative stuffs. So I do think that at last, I would say that it's very important for our youth all around the world to identify different issues and different problems at the right threshold, and then way to understand the world in a better way to grasp the better insight as a global audience. Yes, thank you. 오정훈 센터장님 혹시 자리 계십니까? 계시면은 이 행사를 기획하신 분으로서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이 모임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로 스스로의 경험을 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제작자로서 자기의 모습을 아주 자신감 있게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문제들을 잘 짚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전하추 선생님이랑 배상 선생님도 굉장히 이렇게 어쨌든 이 청소년들과 함께 혹은 또 지금 미디어 환경,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마 전하추 선생님이 미디어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또 어떤 것일까 이렇게 잠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폭넓게 좀 다가왔던 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람인데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도 교육과 청소년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 산업 질서 속에서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김한미 선생님 특히 수고하셨고요. 아마 이 자리가 또 홍콩 혹은 우리나라 아까 이야기한 아시아의 좀 미디어 리터러시를 보다 더 확장하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for a long time. Have a wonderful evening, you all, and hope to see you again very soon. 다시 또 뵙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